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작품은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바로 킬리만자로의 눈입니다. 이게 1936년에 발표됐으니까 사실 꽤 오래된 소설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지금 읽어도 전혀 낡았다는 느낌이 없어요. 맞아요. 이번 탐구의 목표가 단순히 줄거리를 훔낸 게 아니거든요. 죽음이라는 아주 극한의 상황에 던져진 한 작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신의 삶, 후회, 그리고 스스로 망가뜨린 재능을 어떻게 마주하는지, 그 아주 고통스러운 심리적 여정을 바로 옆에서 함께 따라가 보는 거죠. 네. 어쩌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아, 이야기의 첫 문장부터가 정말 상징적이고 또 뭐랄까 미스터리예요. 킬리만자로는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 서쪽 봉우리 가까이에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가 있다는 묘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뒤에 이런 말이 붙죠. 그 표범이 무엇을 찾아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 바로 그 문장이요. 이 질문이 사실상 주인공 해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네. 그 표범은 대체 뭘 찾으러 거기까지 갔을까? 그리고 왜 거기서 얼어붙어야 했을까? 이 수수께끼를 마음속에 딱 품고 이제 아프리카의 뜨거운 평원, 죽어가고 있는 해리의 텐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현재 해리가 처한 상황부터 한번 보죠. 아프리카 사파리 캠프 미모사 나무 그늘 아래 간이 침대에 누워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 가시에 긁힌 상처를 제대로 소독을 안 해서 아, 맞아요. 여기서 해밍웨이의 묘사가 정말 냉정하고 무서워요. 죽음이 그냥 추상적인 공포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형상으로 해리 주변을 막 맴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형상이요? 네. 하늘에는 시체를 노리는 독수리들이 떠 있고 밤이 되면 하이에나가 캠프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이건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 해리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어서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라고 계속 속삭이는 존재들인 셈이에요. 아, 그런 해리의 곁에는 그의 부유한 연인 헬렌이 있습니다. 헬렌은 정말 어떻게든 그를 간호하려고 애를 쓰는데 해리는 아, 정말 너무 잔인할 정도로 비난을 퍼붓죠. 맞아요. 냉소를 막 퍼붓는데 듣는 제가 다 불편할 정도였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해리가 고통을 잊으려고 위스키를 달라고 하는데 헬렌은 책에서 읽었다면서 알코올이 해롭다고 말려거든요. 네. 그랬더니 해리가 아니야 내겐 좋아 하고 소리치는데 와, 그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게 단순한 투정이 아니죠. 더 깊은 곳에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분노? 네, 해리는 헬렌한테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돈 때문에 내 재능이 망가졌다고 막 쏘아붙여요. 이건 사실 자신의 실패를 외부, 그러니까 헬렌과 그녀의 부에 떠넘기려는 아주 필사적인 자기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남 탓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육체적 부패가 자신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정신적 황폐함하고 그대로 맞물리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섬뜩한 순간이 찾아오죠. 해리가 문득 중얼거리잖아요. 신기한 노릇이야. 고통이 없어졌으니. 헬렌은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지만 네, 근데 혜린이 직감하죠. 이게 바로 죽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요. 맞아요. 고통의 소멸이 곧 생명의 소멸이라는 이 역설. 너무 끔찍하죠. 아, 정말. 바로 그 지점이에요.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니까 그의 정신이 마침내 육체라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시공간을 여행하기 시작해요. 아, 이제 회상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현실에 썩어가는 몸은 아프리카 캠프에 묶여 있지만 그의 의식은 이제 그가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던 과거의 순간들로 날아갑니다. 이 기억들이야말로 이 소설의 핵심이죠. 그가 작가로서 언젠가는 꼭 쓰겠다고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그 쓰여지 않은 이야기들의 목록이거든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미완성 원고 뭉치들 같은 거죠. 네, 맞아요. 이건 그냥 옛날에 즐거웠지 하는 추억이 아니라 그가 작가로서 사용했어야 할 삶의 가장 귀한 재료들이죠. 어떤 기억들이 있었죠? 먼저 전쟁의 기억이 있어요. 불가리아 산맥의 눈 덮인 풍경, 터키군과의 끔찍했던 전투, 크리스마스에 적군 장교들이 탄 열차를 폭격했던 일. 정말 역설적이네요. 죽음과 가장 가까웠던 순간들이 거꾸로 가장 강렬한 삶의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게 그쵸. 그만큼 생생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전쟁 기억과는 또 정반대되는 순수한 기쁨의 순간도 있었잖아요. 알프스에서 스키 타고 내려올 때 그 짜릿한 활강의 희열.
아, 마치 새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는 그 묘사. 네, 맞아요. 그 자유로움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 노름으로 돈을 다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젊은 날의 모습도 스쳐 지나가지만요. 그렇죠. 가난했지만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뜨거웠던 파리 시절의 기억도 아주 중요해요. 허름한 아파트에서 글을 쓰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관찰했던 시간들. 첫 아내와의 사랑과 오해, 그리고 결국 편지 한 통 때문에 파탄나버린 관계에 대한 후회도 아주 짙게 배어 있고요. 이 모든 게 다 글감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서부 목장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목장 소년 이야기요? 네, 자기를 괴롭히던 늙은이를 총으로 쏴 죽인 그 소년. 해리가 그 소년이랑 같이 꽁꽁 언 시체를 썰매에 싣고 60마일을 달려서 경찰에 데려다 주잖아요. 네. 소년은 당연히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경찰이 수갑을 채우니까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는 그 장면. 아, 와, 정말 그 자체로 완벽한 한 편의 단편소설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기억은 해리 자신의 영광이나 쾌락에 대한 게 아니죠. 한 인간의 비극과 세상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포착한 그 관찰의 결과물이거든요. 작가로서의 눈이 가장 빛났던 순간. 그렇죠. 그런데 해리는 이 모든 생생한 경험들을 어떻게 했나요? 충분히 이해하고 최고의 글을 쓸 때까지 쓰지 않고 간직해왔던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요리를 위해서 아껴둔 최상의 재료들처럼요. 네. 근데 이제 그 재료들이 부패하는 자신의 육체와 함께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군요. 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후에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드네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나 엄청난 재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리는 도대체 왜 이걸 쓰지 못했을까요? 처음에는 헬렌과 그녀 주변의 부유한 사람들 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공허한 삶이 자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건 아주 편리한 변명이죠. 하지만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그런 자기 기만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돼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그는 더 깊은 자기 성찰에 이르고 결국 아주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요? 자신의 재능을 파괴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요. 스스로를 분석하는 제목이 정말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나태함, 안일함, 속물근성, 과음, 그리고 교만함. 네,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재능을 쓰지 않고 그냥 팔아넘겼다고 자책하잖아요. 그렇죠. 그는 항상 이전 여자보다 돈이 더 많은 여자를 선택했어요. 생활의 안정과 안락함을 얻기 위해서 사랑 없는 관계를 유지했죠. 스스로를 부자들 사회에 잠입한 스파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그들에 대해 폭로하는 글을 쓰겠다 이렇게 다짐도 했지만 그건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생활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거죠.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매일의 생활이 그의 재능을 우둔하게 만들었고 일에 대한 의욕마저 약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결국 그는 선택의 기로에서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한 거네요. 네, 작가로서의 고독하고 치열한 삶 대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택한 거죠. 맞습니다. 소설 속의 한 문장이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것 같아요. 그가 생활을 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펜이나 연필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었다. 아, 그 문장. 그 다른 무엇의 대가로 자신의 영혼, 즉 써야 할 이야기들을 모두 잃어버린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삶을 맞바꾸는 거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야 그 거래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는 거고요.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해리는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아주 물리적으로 느껴요. 네. 처음엔 하이에나의 모습으로, 그 다음엔 침대 발치에 머리를 기댄 모습으로, 마침내 형체 없는 압박감으로 가슴을 짓누르죠. 숨조차 쉴 수 없게 되는 그 공포. 정말 생생하게 전달돼요. 네. 육체적 고통과 공포가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 그의 의식은 마지막이자 가장 화려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비행기 장면이죠. 맞아요. 현실에서는 들리지 않는 비행기 소리를 듣고 그의 오랜 친구 콤턴이 자기를 구하러 오는 꿈을 꾸는 거죠. 육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 정신이 만들어낸 마지막 비상탈출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꿈속의 비행 장면 묘사는 정말 이 소설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비행기가 상공으로 날아오르는데 아래로 아프리카의 광활한 평원과 동물들이 보여요. 얼룩말대가 벌판을 질주하는 모습, 그리고 메뚜기떼가 만들어낸 분홍빛 구름을 뚫고 폭포수 같은 비를 통과하는 장면까지.
모든 감각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음 직전에 인간이 느끼는 마지막 생명의 환희를 보여주는 듯하죠. 그의 육체는 썩어가고 있지만 그의 정신은 가장 높고 자유로운 곳으로 날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는 목적지인 병원이 아니라 왼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 바로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게 빛나는 킬리만자로의 네모진 정상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고 있는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후회와 고통을 넘어선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해리가 평생 추구했지만 현실의 안락함과 타협하느라 도달하지 못했던 순수성, 영원성, 예술적 성취. 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킬리만자로 정상에 그는 죽음의 환상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죽음을 통해서만. 네. 어쩌면 이건 해밍웨이가 말하는 비극적인 역설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하고 순수한 예술적 경지란 삶의 모든 타협과 욕망을 내려놓는 죽음의 순간에야 비로소 환상처럼 언뜻 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아름답지만 무서운 생각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환상이었습니다. 이 눈부신 비행 직후에 장면은 다시 어둡고 축축한 텐트로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헬렌이 하이에나의 귀이한 울음소리에 잠을 깨고 침대 밖으로 다리가 축 늘어진 채 죽어있는 해리를 발견합니다. 그의 숨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죠. 이 극명한 대비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어요. 그렇죠. 눈부시게 하얀 정상으로의 영적인 비상과 어둡고 비참은 텐트 안에서의 육체적 죽음. 이 극단적인 대비가 소설의 비극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그의 영혼은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올랐지만 그의 육체는 가장 낮은 곳에서 썩어가는 채로 발견된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결국 해리는 자신의 삶이라는 원고를 단 한 줄도 완성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전쟁과 사랑, 비극과 희열의 순간들은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된 거고요. 다시 이야기의 첫머리로 돌아가 보죠. 킬리만자로 정상에 얼어붙은 표범. 맞다, 표범. 네. 아무도 그 표범이 왜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그 표범은 무언가 순수하고 높은 것을 향해 끝까지 올라가다 그곳에서 얼어붙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정상 근처까지는 갔군요. 그렇죠. 하지만 해리는 어땠을까요? 그 역시 젊은 시절엔 그 표범처럼 높은 곳을 향했지만 어느 순간 길을 잃고 현실의 안락함이라는 평온 속에서 스스로 얼어붙어 버린 건 아닐까요? 그 비교가 정말 날카롭네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아직 쓰이지 않은 다신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구나 있죠? 만약 그 이야기들을 세상에 꺼내놓는 대신 매일의 안락함과 맞바꾸고 있다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리처럼 눈부신 환상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후회일까요?